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그 자료, 서율구의 임원 경제지 있잖아요. 네네. 그 전어지 편이죠. 맞아요. 그 안에 실린 난호 어목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밀물고기들에 대한 옛 기록들을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요. 이게 단순히 물고기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서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관찰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이거 잘못된 통념이다 이렇게 바로잡으려는 노력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식책이나 이름에 얽힌 속설까지 담겨 있어서 아주 재미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몇몇 대표적인 밀물고기들 이야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잉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누어 먹지에서도 잉어를 물고기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꼽고 있죠. 심지어 공자 아들 이름, 그 공리자 백어 유래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비늘 이야기예요. 비늘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옛갈책 그 유양잡조라는 데 보면 잉어 등 비늘이 36개고 거기에 까만 점이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나누어 먹지 저자가 직접 확인을 해본 거예요. 직접이요? 네. 내가 보니까 등 비늘도 그렇고 옆줄 비늘도 그렇고 그 기록이랑 다르더라 하면서 딱 반박을 해요. 와, 대단하네요. 옛날 기록이라고 그냥 믿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직접 검증하는 태도. 이게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는 물에 따라서 색깔도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흰색 다양하게 불리고 색이 달라진다는 관찰 기록도 있고요. 네. 100년 묵은 잉어는 먹지 말라는 조언까지 겸해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기도 하고 또 이름 유래를 파고드는 경우도 재미있더라고요. 숭어가 딱 그런 경우죠. 네, 맞아요. 숭어는 한자로 치자를 쓰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몸빛깔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몸빛깔이요? 네, 약간 검은 비단 같다고 해서 그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불렀다고요? 네, 길고 좀 빼어난 모양새 때문에 수어, 빼어날 수자를 써서 불렀다는 기록도 있죠. 이름 하나에도 여러 관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능 먹는 습성 때문에 비장에 좋다고 여겼다는 거랑 크기 논쟁도 흥미로웠어요. 네. 크기요. 어떤 책에는 일법자, 그러니까 꽤 크다고 나오는데 명나라 때 우약자 이시진은 한자 남짓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어 먹지에서는 아마 이시진이 좀 작은 숭어만 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관찰 대상에 따라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참숭어랑 가숭어 구분한 걸 보면 분류에도 꽤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숭어알, 호박빛깔로 말려서 귀한 반찬으로 여겼다니 예나 지금이나 맛있는 건 다들 알아보는 것 같아요. 맛있는 물고기 얘기하니까 또 쏘가리도 빼놓을 수 없죠. 노란 바탕에 검은 무늬 아주 강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별명도 되게 화려해요. 별명이요? 네. 개여라고도 불렀는데 그 무늬가 꼭 융단 같다고 해서 그렇고요. 융단 물고기? 네. 그리고 수돈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건 물돼지라는 뜻이잖아요. 네, 물돼지요. 맛이 돼지고기처럼 좋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맛 때문에. 그렇군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민어라고도 했어요. 비단금자에 비늘 린자. 그만큼 비늘 무늬가 아름답다고 본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이름이 있었네요. 그리고 늦봄 복사꽃 필 때가 제일 살찐다고요? 네. 그런 정보는 아마 어민들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겠죠. 겉모습 묘사가 생생한 건 또 웅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습이 날카로운 칼 같고 입 주변 가시를 다처럼 쓴다는 표현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 묘사 자체도 흥미롭지만 웅어 부분에서는 특히 그 당시 지식 체계를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보여요. 어떤 점이요? 중국의 유명한 약학서죠. 본초 강목에 나오는 제여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민간에서 부르는 위어, 즉 웅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걸 정리한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준치를 웅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딱 지적을 해요. 오, 과감한데요. 그렇죠. 정확한 지식 정달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를 아는 물고기라는 점도 신기했어요. 4월이면 강으로 왔다가 지나면 싹 사라진다고. 네. 회기성 어종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한강 행주나 임진강 동파탄 같은 특정 지역에서 잡힌다는 기록도 아주 구체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물고기는 열무겁니다.
이건 좀 특별한 환경에 사는 물고기 같던데요. 함경도 깊은 산골짜기 참물이에요. 맞습니다. 몸이 둥글고 배가 통통하고 비늘이 자잘하다고 묘사되는데요. 특히 백두산 아래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열목어에 대한 기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뭐 그물 같은 거 없이 그냥 몽둥이나 심지어 손으로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아마 외부 위협에 노출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런 원시적인 환경, 그곳 생물의 순진함,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귀한 기록이죠. 환경이 생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딱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 오늘 이렇게 임원경제지 속 몇몇 물고기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잉어 비늘을 직접 세어보기도 하고 웅어 이름을 바로 잡기도 하고 또 열목어의 그 순진한 모습까지. 우리가 그냥 알던 물고기들인데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옛사람들의 어떤 탐구 정신, 또 그 시대의 관점 같은 걸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기록들이 쓰인 게 수백 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이 물고기들이 사는 환경이나 생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또 그런 변화가 지금 우리의 인식이나 기록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네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는 거. 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풍부한 역사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